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나라의 뛰어난 과학자들이 세계 최초로 8광자 큐비트 집적회로 칩을 개발하는 데 성공해 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칩은 양자 컴퓨터를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기술 중 하나로, 이번 성과는 앞으로 우리나라가 양자 컴퓨터 개발에서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되었죠. 이번 연구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ETRI에서 이루어졌고, 실리콘이라는 재료를 사용해 빛을 제어하는 실리콘 포토닉스 양자칩을 만들었는데요. 이 칩은 빛을 사용해 양자 현상을 실험할 수 있는 기술로 무려 8개의 광자를 제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양자 컴퓨터는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컴퓨터보다 훨씬 빠르게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차세대 컴퓨터인데요. 세계 여러 나라가 양자 컴퓨터 개발에 뛰어들었지만 이번에 우리나라가 이처럼 큰 성과를 낸 것은 처음이죠. 양자 컴퓨터를 만드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초전도 큐비트 방식이나 이온 트랩 방식이 있지만 이번에 우리나라 연구진이 집중한 방식은 빛을 사용하는 광자 큐비트 방식인데요. 광자 큐비트는 빛을 큐비트로 사용하는 기술로 빛은 아주 빠르고 안정적이어서 컴퓨터를 더욱 빠르고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은 이 광자 큐비트를 실리콘 포토닉스 칩에 넣어 양자 현상을 제어하고 관찰하는 데 성공한 것인데요. 손톱만한 크기의 실리콘 칩 안에서 8개의 광자가 16개의 경로를 통해 움직이는데 서로 얽히는 특이한 양자 현상들이 발생합니다. 이 성과는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앞으로 세계 양자 컴퓨터 기술을 선도할 수 있는 중요한 도약인데요. 다른 나라들도 이 양자 컴퓨터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연구 중입니다. 미국의 IBM과 구글은 초전도 큐비트 방식을 사용해서 1000개의 큐비트를 가진 컴퓨터를 개발했죠. 하지만 이 방식은 매우 차가운 온도에서만 작동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데요. 반면 우리 연구팀이 개발한 광자 큐비트 방식은 상온, 즉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온도에서도 작동할 수 있어 큰 장점이 있습니다. 또 매우 빠르고 에너지를 적게 사용하며 여러 개의 양자 칩을 연결하면 더 강력한 양자 컴퓨터를 만들 수 있는 확장성도 뛰어나죠. 우리나라가 이 기술을 더욱 발전시키면 세계 어느 나라보다 앞서 나갈 수 있는 잠재력이 큰데요. 이번 연구에서는 두 개의 빛이 마주쳐 서로 얽히는 신비로운 양자 현상인 홍5 만델 효과도 관찰했습니다. 연구진은 8개의 큐비트에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큐비트를 사용해 연구를 계속할 계획이고, 다음 목표는 16큐비트와 32큐비트 칩을 개발하는 것으로, 이 기술이 성공하면 양자 컴퓨터는 아주 복잡한 문제도 빠르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연구팀은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양자 기술을 연구해 왔는데요. 그 결과 양자 암호 통신, 양자 인터넷, 양자 센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성과가 있었죠. 이번에 개발된 8광자 큐비트 칩은 그 중 하나로, 앞으로도 연구팀은 이 기술을 더 발전시켜 세계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나라가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 전했는데요. 우리나라 연구진은 광자 큐비트 기술을 연구하면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하면서 우리나라가 세계 양자 컴퓨터 기술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자 컴퓨터가 발전하면 우리나라에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양자 컴퓨터는 우리가 현재 해결하지 못하는 복잡한 문제들을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더 똑똑한 의사 도우미가 되어 새로운 약을 빨리 개발할 수 있게 도와줄 것입니다. 양자 컴퓨터는 아주 빠르게 계산을 해서 더 좋은 약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인데요. 또한 양자 컴퓨터는 기상 예측도 더 정확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복잡한 날씨 정보를 빠르게 계산해 비가 언제 올지, 태풍이 언제 올지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양자 컴퓨터는 인터넷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인터넷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중요한 정보를 더욱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암호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인데요. 더 나아가 양자 컴퓨터는 우주 탐사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우주에는 우리가 알아야 할 정보가 너무 많지만 양자 컴퓨터는 그런 복잡한 정보를 빠르게 계산해 우주 탐사를 더 쉽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또한 양자 컴퓨터는 군사적인 목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데요. 이 기술이 발전하면 기존의 군사 기술보다 훨씬 더 강력한 계산 능력과 보안성을 제공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양자 컴퓨터가 복잡한 문제를 훨씬 빠르게 해결하고 기존의 암호를 쉽게 풀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 중에는 중요한 정보를 적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양자 컴퓨터는 현재 사용되는 암호 기술을 무력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동시에 양자 컴퓨터를 이용하면 더욱 강력한 암호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데요. 양자 암호 기술은 해킹이 거의 불가능한 수준으로 적들이 통신을 가로채거나 정보를 빼내기 매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군사 정보가 더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는데요. 또한 군사 작전은 많은 정보와 복잡한 전략을 기반으로 진행되는데, 양자 컴퓨터는 이 복잡한 정보를 매우 빠르게 계산해 더 정확한 작전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적의 움직임을 예측하거나 최적의 공격 경로를 찾는데 양자 컴퓨터의 빠른 계산 능력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더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군사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데요. 또한 양자 컴퓨터는 무기 시스템의 인공지능 AI를 더욱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무기 시스템에서 인공지능이 빠르고 정확하게 적을 탐지하고 대응하도록 양자 컴퓨터의 강력한 연산 능력을 사용할 수 있죠. 특히 드론이나 미사일 같은 자동화된 무기 시스템에서는 양자 컴퓨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적의 움직임을 분석하고 최적의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현대 전쟁에서는 사이버 공격이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적이 우리나라의 중요한 군사 시스템을 해킹하려 할 때 양자 컴퓨터는 매우 빠르게 공격을 탐지하고 방어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적의 사이버 공격을 역으로 추적해 대응하는 데에도 양자 컴퓨터는 매우 유용할 것입니다. 양자 컴퓨터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군사 첩보 분석에서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적의 위성 이미지, 드론 영상, 통신 데이터 등을 빠르게 분석해 적의 계획이나 움직임을 예측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데요. 이를 통해 적의 공격을 미리 파악하고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양자 컴퓨터는 물리적인 현상을 아주 정밀하게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적의 잠수함이나 항공기 같은 은밀한 이동 수단을 더 쉽게 탐지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바다나 하늘에서 적의 움직임을 빠르게 파악해 국방을 강화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양자 컴퓨터는 아직 모든 곳에서 사용되고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줄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가진 저력과 연구자들의 끊임없는 노력은 앞으로도 놀라운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고, 양자 컴퓨터를 통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무궁무진하며 이 모든 것은 대한민국이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자랑스러워해야 할 순간인데요.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과학기술의 선두에 서서 더욱 번영하는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세계는 지금 보이지 않는 전쟁 중입니다. 바로 사이버 핵무기로 불리는 양자 기술 개발에 전쟁에 버금가는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양자 기술은 양자 컴퓨터를 통해 기존의 암호 체계를 붕괴시키거나 양자 레이더를 통해 스텔스 기능을 탑재한 표적을 탐지하는 등 기존의 기술로는 불가능에 가까운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 미래 전장에 커다란 변화를 몰고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여기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최근 국방과학연구소가 세계 최고 수준의 강력한 양자통신 개발에 성공해 한국도 이제 미국과 동급의 첨단 무기를 만들 수 있겠다는 기대감에 부풀게 했는데요. 얼마 전 국방과학연구소는 2.6km급 양자 송수신 기술 시연에 성공하며 절대 뚫을 수 없는 강력한 양자통신 개발에 성공을 알렸습니다. 이날 시연은 국내 최초로 성공한 세계 최고 수준의 고효율 얽힘 생성 기술을 공개하고, 이를 야외 2.6km 거리로 송수신하는 기술을 선보인 것이었습니다. 양자 얽힘은 두 양자가 먼 거리에 있어도 계속 연결되어 한 양자의 특성 변화가 다른 양자에도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현상으로 원거리 목표물 탐지, 암호 통신 등에 이용될 수 있는 중요한 양자의 특성입니다. 이 연구 성과는 2020년 11월에 착수한 국방기술 개발 사업을 통해 2년 6개월 만에 이뤄낸 것이었습니다. 이 기술의 의미는 장거리 송수신의 경우
전송되는 광자들의 대기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러한 대기외란 보정 기술을 한국이 자체 기술로 확보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미국, 중국, 유럽 등 해외 양자 선도국의 경우 오랜 기간 막대한 인력과 예산 투자를 통하여 꾸준히 관련 기술을 연구해왔고, 현재 위성과 드론 등 다양한 플랫폼을 이용해 양자 센싱 라이다 및 무선 양자 통신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미 국방과학연구소는 지난해 스텔스 탐지에 필요한 핵심 기술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작년 4월 국방과학연구소는 양자역학적 원리를 이용해 광파와 마이크로파 간의 주파수를 양방향으로 변환하는 자성체 기반의 양자 주파수 변환 기술을 순수 국내 기술력으로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해 본인들이 세계 최고라던 중국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양자 레이더는 고전적인 전자기파를 사용하는 기존의 레이더와 달리 얽힌 양자를 이용함으로써 스텔스 물체와 같이 반사율이 매우 낮은 물체도 탐지할 수 있는 신기술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광파와 마이크로파 간 주파수의 양방향 변환이 가능한 핵심 기술을 확보해 한국 양자 레이더 원천 기술 개발에 첫걸음을 뗐는데요. 이러한 한국의 양자 분야에서의 성과에 가장 긴장하고 있는 나라는 중국입니다. 중국은 이미 5년 전에 양자 레이더의 끝판왕이라 자랑하는 양자 레이더를 개발했고, 이 레이더의 탐지 능력은 100km를 넘는다고 자랑해왔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중국산 레이더의 실용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평가합니다. 현대전에서 레이더는 최첨단 공격 미사일보다 더 중요한 무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대의 전쟁은 레이더의 성능에 따라 적국의 스텔스 기능을 갖춘 전투기를 얼마나 잡아내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미국의 F-22입니다. F-22는 적의 레이더의 새보다 더 작게 잡힐 정도로 은폐 성능이 뛰어납니다. 따라서 한국도 레이더 개발 경쟁에 뛰어들었고, 2015년 미국이 AESA 레이더 기술 이전을 거부하자 자체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이후 레이더 강국인 스웨덴 샵으로부터 기술을 제휴받아 드디어 한국 신형 대포병 레이더 TPQ-74K를 2017년부터 양산할 정도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TPQ-74K는 질화갈륨 AESA 레이더로 구성되어 있고, 공제선상에서 탐색빔을 운용하다가 적 포탄을 탐지하는 순간부터 포탄을 추적하는 확인빔을 쏩니다. TPQ-74K는 지속적으로 포탄의 이동을 감시하는 것과 함께 탄도를 역으로 추적해 포격 원점을 찾아내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TPQ-74K는 기존 대포병 레이더에 비해 탐지거리가 크게 늘어난 약 70km의 탐지거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곧 한국도 중국의 양자 레이더 커버 능력인 탐지 능력 100km에 도달할 것입니다. 한국은 육군 레이더만 기술 개발에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차세대 군함을 위한 MFR 레이더 개발에도 성공해 레이더 기술만큼은 자신들이 앞서고 있다고 생각한 중국을 깜짝 놀라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계는 지금 왜 이렇게 양자 기술을 활용한 양자 레이더 개발 및 양자 컴퓨터, 양자 보안 기술 등에 막대한 돈을 쏟아부으면서 연구 개발에 매진하고 있는 것일까요? 무엇보다 양자 레이더, 양자 컴퓨터 등의 기술이 미래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양자 컴퓨터의 경우 우월한 연산 능력을 기반으로 하여 군수 물자의 효율적 관리 및 국방 영역 전반에서의 최적화된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낼 수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또한 전장 환경의 세부적인 묘사 및 정확한 분석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자 컴퓨터가 가진 소인수 분해 문제 해결 능력을 활용하면 암호화된 통신 등의 도청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 유럽 등에 비해 양자 관련 기술에 뒤처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양자 관련 기술은 진입이 늦어도 얼마든지 앞선 기업들을 따라잡을 수 있다는 것을 구글이나 인텔의 사례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 국제학술지 네이처 표지에 고전적 방법으로 도달할 수 없던 물리학 영역에 접근하다라는 제목으로 미국 IBM의 양자 컴퓨터 연구 논문이 소개됐을 때 세계의 석학들은 긴장했습니다. 이것은 양자 컴퓨터 상용화의 걸림돌로 꼽히던 계산 오류 문제를 처음으로 해결했다는 발표였기 때문입니다. 라이벌 기업 구글이 양자 컴퓨터의 연산 오류를 정정할 수 있다는 실험 결과를 내놓은 지
불과 4개월 만에 IBM이 슈퍼컴퓨터 성능을 뛰어넘는 양자 컴퓨터 개발에 성공한 것이었습니다. 양자컴은 기존 디지털 컴퓨터를 뛰어넘는 연산 성능을 갖춰 꿈의 컴퓨터로 불립니다. 슈퍼컴퓨터보다 1000배 이상 빠른 연산 속도를 자랑합니다. 인류가 구현할 수 있는 가장 파워풀한 계산기인 양자컴 기술을 손에 넣으면 그 나라는 앞으로는 더욱 더 엘신약 우주군사 등 미래 첨단 기술 패권을 거머쥘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등 전통적 강국들은 현재 양자컴 분야에 엄청난 연구 개발비를 지원하며 사활을 걸고 있는 것인데요. 양자 컴퓨터만이 아닙니다. 양자 레이더는 이미 각국에서 비밀리에 연구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을 정도로 저마다 원천 기술 확보를 위해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양자 레이더는 스텔스기 및 저피탄 표적 탐지를 위한 핵심 무기 체계로 선진국들은 이미 기존의 레이더를 대체할 차세대 전력으로서 국가 차원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기술 발전 추세를 미루어 보아 향후 20년 이내에 양자 레이더 무기 체계가 전력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뿐 아니라 양자 보안 기술은 국방 분야는 고도의 보안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특히 중요시하는 기술입니다. 특히나 현재 양자 컴퓨터 개발이 가시화되면서 압도적인 계산 능력에 따라 기존 암호 체계에 대한 보안의 신뢰성이 위협받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양자 보안 기술의 필요성은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제 첨단 기술이 전쟁의 패러다임까지 바꾸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과거의 전쟁은 전략 전술을 만들어 놓고 이에 맞는 무기 체계를 개발했다면 이제는 전술이 과학 기술을 쫓아가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전쟁의 3대 구성 요소라고 하면 군인, 화력 무기, 전쟁터를 꼽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쟁의 5차원전이 펼쳐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5차원전이란 지상해상 공중, 우주 사이버전 등이 벌어질 것이란 겁니다. 적 암살은 초소형 드론이나 무인 로봇이 수행하고 군인들은 자리에 앉아 쏜 레이저가 특정 도시의 전력 시스템을 파괴하는 광경을 지켜보게 될 것이며 이처럼 사이버전이 치열해지면서 더욱 강화된 보안 기술 개발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래서 양자 보안 기술이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미, 중, 일 양자기술 주요 3국은 이미 양자 보안 기술을 활용한 네트워크를 구축했고 한국 역시 SKT, KT 등의 통신사를 중심으로 하여 스마트폰과 양자 암호 통신 기술을 결합하는 연구를 추진 중입니다. LIGNX1은 복잡한 연산과 대규모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양자 컴퓨팅, 도청이 불가능한 양자 암호 기술 확보에 나서고 있고 한화 시스템도 SK브로드밴드, SK텔레콤 양자암호통신 자회사 ID 퀀티크와 양자암호통신 시범 인프라 구축 운영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화 시스템은 군사적으로 유용한 정보를 얻기 위해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고 있습니다. 대기권 밖에서 떠다니는 인공위성은 도로 위 자동차 번호판 숫자까지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습니다. 이러한 역량은 상대국의 활동 내역을 탐지해 원거리 정밀 타격이 가능해집니다. 특히 한화 시스템은 다목적 실용 위성 아리랑 3호호의 적외선 센서 개발을 시작으로 위성 탑재 장비 고도화에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반면 LIGNX1은 100kg 이하급 초소형 위성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위성엔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 KPS이 탑재될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의 전쟁은 인간의 존엄성이 중요해지며 사람이 직접 전투하는 개념은 사라지고 전자기 EMP탄 같은 비살상 무기, 비용이 저렴한 레이저, 전자전에 대비할 전파 기술, 초연결 시스템 등이 중요해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 세계 각국이 분주히 움직이는 가운데 이번에 국방과학연구소가 2.6km급 양자 송수신 기술 시연에 성공하며 절대 뚫을 수 없는 강력한 양자통신 개발에 성공했다는 소식은 한국이 양자기술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는 중요한 첫걸음을 뗐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영국 언론에서 한국이 핵무기 개발을 시작하면 중간 단계에서 멈추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 번 하면 끝장을 보는 한민족의 특성을 파악한 분석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한국은 이미 1년 안에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장비와 기술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10년 전 기준으로도 4,000개 이상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이었다고 미국 전문가는 분석했습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15일 현지 시간 한국이 핵폭탄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될까? 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의 핵무기 개발 능력과 정치적 가능성, 그 결과 등을 심층 진단했습니다. 이 매체는 한국 내 핵무장 논의를 전하면서 이 시나리오는 한때 공상과학처럼 보였던 것보다 리얼리티쇼에 더 가깝다며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초 한국이 자체 핵무기를 개발하는 방안을 공개적으로 숙고했다고 전했습니다. 핵무기 개발에 대한 지지 여론이 북한의 핵무기 증가로 일부 높아진 점도 언급했습니다. 매체는 이코노미스트가 인용한 아산정책연구원의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약 70%의 한국인이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매체는 한국은 과거 박정희 대통령 시절 핵무장을 시도한 적이 있다며 이 구상은 최근 몇 년간 비주류에서 주류로 옮겨갔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핵무기 개발 언급 후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핵무기로 동맹국을 보호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지만 미국의 해구산에 대한 불신이 커졌다고 봤습니다. 또 문제는 이런 조력이 미국 정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당장 올해 11월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한국은 미국의 해구산을 기대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과거 재임 시절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고 지속적으로 압박했기 때문입니다. 미국 싱크탱크 국제전략문제연구소 CSIS가 올해 한국 전문가와 공무원 17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독립적 핵무기 보유에 찬성한 비율은 3분의 1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핵무장에 반대하는 한국 전문가의 과반이 미국을 우선시하는 대통령이 미국을 이끈다면 핵무장 지지 여론이 증가할 것이라고 답했다고 매체는 전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이슈에는 분명한 전편이 있다며 1970년대 초 미군이 베트남에서 패배에 직면하자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주한 미군 6만 3천 명 중 2만 명을 철수시킨 사례를 들었습니다. 당시 닉슨 대통령도 아시아 동맹국의 자체 안보에 대한 책임을 더 많이 지라고 요구했습니다. 그 시절 서울에서 미 중앙정보국 CIA 요원으로 근무했던 리처드 롤리스 전 미 국방부 부차관은 이코노미스트에 미국의 지속력에 대한 엄청난 불확실성이 있었다고 회고했습니다. 이는 박정희 정부가 비밀리에 핵무기 개발을 추진했던 배경이기도 했습니다. 롤리스가 이 계획을 폭로하자 미국은 한국의 압력과 함께 안보 보장을 약속했습니다. 결국 한국은 1975년 핵확산금지 조약 NPT에 가입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같은 미국 우선주의라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해법 측면에선 닉슨 대통령과 다를 것으로 봤습니다. 매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의 핵무장 추진에 동의하거나 심지어 격려할 수 있다며 확장 억제핵 억제를 미국 이의에 대한 냉정한 계산이 아닌 자선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CIA 국장과 국무장관을 지낸 마이크 폼페이오는 한국의 자체 핵 능력 개발에 대한 질문에 북한의 무기고를 감안할 때 우리가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합리적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마음만 먹으면 스스로 핵무장을 할 수 있는 나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많은 전문가와 외교관은 한국이 단 1년 만에 첫 번째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은 1970년대부터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엔지니어링 능력으로 민간 원자력 산업을 발전시켜왔습니다. 현재 전국에 보유한 원자로가 26개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아랍에미리트 UAE와 체코에서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 중에 있습니다. 미국 로스앨러모스에서 핵연구소를 운영했던 핵물리학자 지크프리드 해커는 핵 분야에서 물리학과 과학은 이미 끝난 상황이라며 필요한 건 훌륭한 엔지니어링인데 그들 한국은 핵 관련 엔지니어링의 모든 측면에서 정말 뛰어나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에 부족한 건 핵폭탄 원자재, 즉 재처리된 핵연료에서 나온 고농축 우라늄이나 플루토늄입니다. 한국은 현재 사용 후 핵연료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재처리하지 않고 민간 원자로에서 사용하는 농축 우라늄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핵연료를 대규모로 재처리하거나 농축하려면 새로운 시설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코노미스트는 하지만 민간 원자로에서 나온 사용후의 연료를 비축하고 있다며 이상적이지는 않지만 무기를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2015년 미국 과학자연맹 찰스 퍼거슨 회장은 논문에서 한국이 4,000개 넘는 폭탄을 만들 만큼 충분한 재료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이 완전한 핵무기화를 추진하기에 좋은 위치에 있다고 봤습니다. 한국은 이미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단거리 및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개발한 상태입니다. 핵무장을 하지 않은 나라로는 세계 서유일하게 잠수함 발사탄도 미사일도 개발했습니다. 미국 싱크탱크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엔키 판단은 그들은 이미 자체적인 미사일 강국이라며 다른 핵 확산국에 비하면 전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이 첫 번째 핵장치를 완성한 뒤에도 거기서 멈출 수 없을 거라고 관측했습니다. 북한과의 본격적인 핵경쟁이 시작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핵 프로그램은 북한이 자체 프로그램을 가속화하도록 촉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러시아가 이를 도울 수도 있습니다. 북한은 이미 핵무기 수십 개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그 규모는 2030년 전까지 수백 개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이 북한과 동일한 수의 폭탄을 보유할 필요는 없겠지만 먼저 공격받은 뒤에도 핵무기로 반격할 수 있는 능력을 확실히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핵 옵션은 일방통행 티켓이라며 앞으로 나아가면 뒤로 돌아갈 수 없다고 말했다고 매체는 전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또 핵무장은 한국의 이미지를 극적으로 바꿀 것이라며 세계의 K-팝과 김치로 알려지기보다 핵폭탄으로 정의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또 NPT를 무시한 핵보유로 국제 제재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민간 핵물질을 감독하는 국제기구인 핵공급그룹 NSG은 회원국에 한국과의 협력을 중단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한국의 핵수출 산업은 붕괴하고 국내 원자로는 가동이 중단돼 한국 전력 생산의 약 30%가 상실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이 핵실험을 할 경우 미국 법은 무기 이전과 이중 용도 기술 수출을 중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가할 조치도 한국 경제에 부정적입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은 2017년 미국이 한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배치했을 때 내린 조치보다 훨씬 더 가혹한 제한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며 한국 수출의 약 20%가 중국으로 향하고 한국은 핵심 소재 상당 부분을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고 상기시켰습니다. 한국의 핵무장은 미국의 확장 억제력에 의존하는 다른 나라에도 핵무기 개발과 보유의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롤리스 전 부차관은 고양이 한 마리를 가방에서 꺼내는 문제가 아니다. 모든 고양이가 나오게 된다고 비유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일본이 핵무기에 대한 오랜 혐오감을 극복할 수도 있다는 점을 주지시켰습니다. 핵무장이 한국을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찬반이 팽팽하게 갈립니다. 옹호론자들은 북한에 대응하려면 핵무기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은 더 강력한 재래식 전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핵무기의 특별한 공포만이 억제에 필요한 심리적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며 게다가 양측이 모두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면 상호 군축을 협상하기가 더 쉬울 수도 있다고 해설했습니다. 핵무기가 한반도를 훨씬 더 위험한 곳으로 만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세종연구소 이상현 전 소장은 남북 모두 핵무기를 보유한다면 어떤 평화가 가능하겠느냐며 군축을 가능하게 하는 대신 군비 경쟁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양쪽에 검증되지 않은 지도자들이 핵방아쇠에 손가락을 얻게 될 것이라며 이 드라마의 피날레 결말은 그들이 실수로 아마겟돈으로 빠져드는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 대선 이후 한국은 그동안 참아왔던 무기체계의 새로운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누가 미 대통령이 되든 한국은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나라이기에 미래 상황에 잘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폴란드의 46대 K 전차는 납품 이후 고장이 전혀 없이 놀라운 100% 가동률을 유지했다. 이 완벽한 성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신뢰성을 입증해 보였다. 폴란드는 지난 2022년 K 전차를 계약하고 불과 3개월 만에 초고속으로 납품을 받았습니다. 1단계 계약에 따라 K 전차 46대가 올해 중반까지 인도되었는데
지금 놀라운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된 46대의 전차가 전혀 고장 없이 100% 가동률을 보인다는 것은 그동안 유럽에서는 절대 볼 수 없었던 엄청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나토 훈련이 계속되면서 K 전차는 폴란드 내에서는 물론 나토 연합훈련에 연이어 동원되면서 기동성과 사격 성능을 뽐냈습니다. 폴란드에서는 첫 인도부터 2년이 가까워지는 시점에서 K 전차가 빠른 납기와 뛰어난 성능과 더불어 이제는 100% 가동률까지 놀라운 장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얼마 전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 유럽의 방산 관계자들은 지구 건너편에서 온 전차를 사는 것보다는 유럽산을 사야만 빨리 수리 보수가 가능하고 가동률을 높일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주장을 완벽하게 깨는 결과가 눈앞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루마니아의 군사 매체 디펜스 루마니아는 지난 9월 10일 독일의 PGH-2000 자주포 사용 문제라는 제목으로 현재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서방의 자주포가 어떤 문제에 봉착했는지를 신랄하게 폭로했습니다. 매체는 우크라이나 군 관계자들은 이미 독일에서 납품된 무기 시스템의 예비 부품이 부족하다는 우려를 표명했다고 했습니다. 독일 신문 빌트빌드에 따르면 독일, 네덜란드, 이탈리아가 공급한 곡사포의 상당 부분이 현재 심각한 마모로 인해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했고 거의 2년 동안 전투에서 이 자주포를 사용해온 2명의 우크라이나 포병 사령관은 예비 부품 상황을 재앙적이라고 묘사했습니다. 한 우크라이나 포병은 PGH-2000에 대해 훌륭한 시스템이지만 마모도가 높습니다. 우리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포신을 교체해야 한다는 신호를 보냈지만 부품 부족으로 인해 교체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빌트는 독일이 제한된 수의 총열만 제공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의 자주포 일부를 복구해야 하는 긴급한 요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포수들은 포신만이 유일한 문제는 아니라며 다른 부품도 교체해야 하지만 관료적 지연으로 인해 조달이 느려지고 특정 부품만 사용이 승인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현재 생산이 중단된 PGH-2000은 우크라이나 전쟁 전에도 수리와 부품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 가동률이 매우 낮았는데 이번 전쟁에서도 그 취약성이 그대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그동안 유럽에서는 유럽산 전차나 자주포 등을 운용하면서 부품 및 유지 보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50%채 안 되는 가동률을 보여왔습니다. 부품 수급이나 수리가 제때 되지 않는 것도 있지만 비용도 상당했습니다. 현대로템은 계약에는 없었지만 폴란드가 K 전차를 처음 운용할 때 예비 부품과 최고 수준의 고객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했다고 했습니다. 현대로템은 포즈난 훈련센터에 한국에서 파견한 인력과 현지 전문 인력으로 기술 지원을 하고 K 전차를 하역하는 그단스크항 인근에 20여 명 규모의 정비센터를 구축했습니다. 이런 지원은 그동안 유럽에서는 받아보지 못한 서비스였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PGH-2000을 비롯해 서방의 전차들은 포신을 많이 쓰면서 마모되거나 고장이 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과 달리 KEGF 전차에서는 놀라운 총신 세척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렇기 때문에 K 전차가 100% 가동률을 보이는 것이라고 감탄을 자아내게 했습니다. 한국은 전차를 인도하는 것도 빠르지만 현지 AS도 엄청 빨랐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한국산 무기를 도입하면서 현지 생산과 기술 이전을 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K 전차는 지난 나토의 드래곤 24 훈련에서 가파른 지형을 정복하고 400-500km의 무정지 임무를 완수하며 놀라운 성능을 입증했습니다. 그 어떤 서방의 전차로 올라오지 못하는 경사로를 홀로 주파하며 K 전차의 기동성은 세계 최고임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K 전차는 놀라운 기동성뿐만 아니라 주야간 유지관리 및 발사 정밀도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사용된 서방 전차들의 실태가 전해지면서 K 전차의 위상이 더욱 올라가고 있습니다. 디펜스 루마니아는 9월 10일 에이브람스, 레오파드의 챌린저, 우크라이나에서 기록된 손실이 가장 많은 전차와 가장 잘 구동하는 전차는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레퍼드 EAU-21 대독일에서 18대
포르투갈에서 3대 중 12대가 파괴되거나 손상되거나 버려졌고, 지금까지 인도된 레퍼드 EA4 40대 중 21대도 같은 운명을 맞았다고 했습니다. 레퍼드 2의 스웨덴 변형인 스트리방 122는 가장 큰 손실을 입었는데, 인도된 10대 중 7대가 파괴되거나 손상되거나 버려졌다고 했습니다. 2023년 9월 현재 14대 전차가 파괴되거나 손실되었다고 했습니다. 뒤늦게 우크라이나에 인도된 31대의 에미레이 1 에이브럼즈 전차는 현재 14대 전차가 파괴되거나 손실되었다고 했습니다. 영국산 챌린저2는 납품된 14대 전차 중 2대의 전차만이 손실되는 등 최선을 다한 것으로 보였다고 했는데, 챌린저2는 1200마력 엔진이 어려운 지형에서 탁월한 기동성을 보장할 만큼 강력하지 않기 때문에 많이 가동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지난 3월 한 우크라이나 장교는 챌린저2를 몰다가 너무 무거워서 진흙 속에 갇히게 됐다고 증언했다며, 당시에 50%만이 운영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영국 언론 더선은 현지 취재를 통해서 그나마 가동률이 가장 높다는 챌린저2의 실태에 대해서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심지어 훈련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이 도전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동성입니다. 계속 진흙탕에 갇혀 있습니다. 지형을 살펴보지 않았다면 질퍽하고 깊고 진한 검은색 토양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도착한 이후 우크라이나 탱크 대원들이 우리에게 준 메시지 중 하나는 이 전차가 엄청나게, 실제로 우크라이나에서는 기동성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무거워서 동력이 부족하고 계속 멈춘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여기서 정확히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탱크의 밑바닥 부분이 진흙 위에 있습니다. 폭이 몇 미터밖에 안 되는 작은 도랑을 건너려고 하는데 도랑은 매우 젖어 있고 매우 축축합니다. 그리고 탱크는 방금 가라앉아 미끄러져 들어갔고 지금은 복구 차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챌린저2와 함께 대부분 손실되거나 파괴된 서방의 전차들도 진흙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폴란드가 왜 가장 강력하다는 미국의 에이브럼스 전차 대신 한국의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러시아 최전방에 배치했는지를 궁금해했습니다. 이것은 폴란드 현지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K2 전차를 받은 16사단 내의 한 전차 소대장이 그 이유를 상세히 말해주었습니다. 중위 제1전차소대장 JAKUB KDGIORA입니다. 중위님, 전차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와 별도로 우리는 현대로템이 생산한 한국산 K 전차를 선보였습니다. 현재 MORAG에 있는 현대로템은 이 탱크를 작업하고 훈련된 승무원이 100% 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탱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 탱크는 어떻게 가지고 있으며 지금은 어떤 상황일까요? 새로운 무기는 어떻게 운용되나요? 물론 우리는 이 탱크에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승무원을 교육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현재 이러한 교육은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승무원들이 도착한 후 이 승무원들은 훈련 기간 동안 한국에서 얻은 지식을 확실히 전수할 것이며, 우리는 우리 부대에 합류하여 전차 대대에서 훈련할 다음 병사들에게 전달할 것입니다. 전차의 기술적 스펙에 대해 알려주십시오. 우리와 함께 서 있는 탱크의 무게는 55톤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바에 따르면 KPL 표준으로 현대화한 후에는 이 무게가 약 60톤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엔진은 1500마력으로 이 전차는 현장에서 매우 효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유효사거리는 어떻게 되나요? 대포의 유효사거리에 관해서는 우리가 주로 관심을 갖는 것은 최대 3km입니다. 에이브럼즈 탱크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K2와 에이브럼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K2가 에이브럼즈보다 더 나은 점은 무엇입니까? 에이브럼즈 탱크는 K2 탱크보다 확실히 무거운 탱크입니다. 따라서 제가 이해하는 바에 따르면 폴란드 북동부에 K2 탱크를 배치하는 것이 이곳의 지형으로 인해 가장 논리적인 해결책입니다. 에이브럼즈 탱크는 장갑이 상당히 두껍기 때문에 기동성이 약간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에이브럼즈와 매우 유사한 레퍼드 전차 승무원도 이 두 전차 K 전차 및 에이브람스에 대한 능력을 칭찬합니다. 현재 광장에 서 있는 K 전차들과
중위님이 현재 운용하고 있는 기존 전차들과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나는 나 자신을 위해 말할 수 없지만 나는 T-72 M1 RT 탱크 및 개량된 버전에서 운용하는 즐거움을 가졌습니다. 그 전차들의 능력은 무난했습니다. 하지만 K 탱크에서는 확실히 훨씬 더 편안함을 느끼는데 그것이 제가 지금 말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가 가동하는 서방의 전차들이나 러시아의 전차들이 움직일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진흙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3월 우크라이나 정찰 드론이 쿠르스크 지역에서 진흙 속에 갇힌 러시아 전차 2대를 발견했고 결국 드론에 의해 파괴되었습니다. 또한 진흙에 갇혀 빠져나오지 못하는 러시아 전차들의 모습이 연이어 목격되었습니다. 지난해에는 2010년대에 제작된 영국 조립형 핀츠가우어 벡터 장갑차가 돈바스의 심한 진흙으로 인해 고장나는 장면이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크라이나 군인과 정치인들로부터 여러 번 칭찬을 받은 무기가 K9 자주포 차체를 가지고 만든 크랩 자주포라고 했습니다. 크랩 자주포는 최전선에 나서면서 진흙 지형에서도 어려운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현지에서 제조업체는 크랩이 포장 도로에서 최대 60km/h까지 가속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우크라이나 군인들은 실제로는 최대 70km/h까지 더 빠른 속도에 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모두 K9 자주포의 차체에서 나온 놀라운 힘이었습니다. 실제 전장에서 우크라이나군이 크랩 자주포를 운용하는 영상이 공개되었는데 이 영상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병사들이 얼마나 이 자주포를 신뢰하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배경에는 폴란드제 KRAB 자주포 설치가 있습니다. 여기에 조준 속도, 바인딩, 촬영 정확도가 있습니다. 이 차는 굉장히 좋은 자주포입니다. 발사 범위는 상당히 방대합니다. 매우 기동성이 좋습니다. 곧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작업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우리는 보병을 사랑하고 항상 그들이 최소한의 손실을 입기를 원합니다. 포수는 보병의 피를 구합니다. 그러므로 특히 우리 부하들이 우리에게 목표를 줄 때 우리는 일하고 이것이 우리 국민의 가장 중요한 구원받은 생명입니다. 우리 직원들은 비, 눈, 늪, 서리 등 날씨에 관계없이 밤낮으로 일합니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항상 작전을 성공합니다. 우리 군인들, 우크라이나의 모든 군대는 매우 강력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줍니다. 그는 전투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다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임무를 완수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파괴해야만 한다. 그는 우리 땅의 모든 부분을 지지하고 버티고 옹호해야 합니다. 그래야 적이 그가 가능한 한만이 파괴하도록 내버려두면 미래에 아무도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K2전차, K9 자주포 등 진흙 지형을 뚫고 험한 경사로까지 올라가는 놀라운 기동력은 지금 우크라이나는 물론 유럽 국가들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고장나면 바로 수리해주고 부품도 빠르게 공급해주는 AS까지 한국은 수출 강국으로의 면모를 방산에서도 유감없이 뽐내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 대당 가격이 900억 원대로 확정되며 수출 시장에 파란불이 켜졌습니다. 항공 분야 전문 언론 에비션 위크는 KF-21 1차 양산 기체 가격을 1,100억 원에서 1,300억 원이 될 것이란 전망이 있는데요. 이는 동급의 전투기들과 비교해도 확실한 경쟁 우위를 가집니다. 방산업계와 디펜스 위크 등에 따르면 F-16B는 추가 부품을 포함한 대당 가격이 950만 1천억 원, F-18은 930억 원, 유로파이터가 1,722억 원, 라팔이 1,800억 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KF-21 전투기는 유럽산 전투기들에 비해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을 가지는 반면 성능 부분에서 유럽 기체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산 KF-21 전투기는 6세대, 진화를 고려하여 제작한 4.5세대 기체인데 반해 라팔이나 유로파이터 타이푼 등은 현재 개량된 것이 최종 진화형이기 때문에 기체 자체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산 전투기가 승승장구하자 특히 중동 공영 언론에서는 사우디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 구매 사업에 대한민국의 최신형 다목적 전술기인 KF-21 전투기가 언급되고 있다며
한국의 전투기와 무기 도입에 대해 엄청난 관심을 쏟고 있다는 보도를 전했는데요. 사실 사우디아라비아는 구형 전투기를 대체하기 위한 새로운 전투기 도입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죠. 바이든 정부와 합의 중이던 미국산 F-35 전투기 구매 계약이 완전히 불발되면서 선택지가 대한민국으로 좁혀졌다고 전했습니다.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의 입장에서는 차세대 전투기 교체 대상의 한국산 KF-21 전투기를 들여오는 것이 더욱 간절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요르단 출신 중동의 교전문가인 알샤라위 이스마엘은 KF-21 전투기가 사우디아라비아 도입에 성공한다면 훌륭한 성능과 첨단 소재를 두루 갖춘 새로운 전투기로 명성을 널리 알릴 수 있다며 무엇보다 동북아시아의 성장세인 강대국 한국이 미국과 유럽, 러시아와 같은 다른 나라의 외교적 관계에서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큰 앙금이 없다는 것이 무기 판매 해외 수출 부문의 결정적 강점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사우디 통합군 사령관이 사우디는 차세대 전투기 구매 계약과 관련하여 최소 300대의 수량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한국이 개발 중인 KF-21 전투기 이전 사우디아라비아 공군이 운용하던 F-15 모델보다 훨씬 현대적인 전투기라고 소개하며 옆 나라의 아랍에미리트가 운용하는 프랑스산 라팔 전투기와도 비교했을 때 세미 스텔스 형태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KF-21 전투기가 스텔스 개량 부문에서 월등히 수월하다는 장점을 한 번 더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KF-21 전투기는 한국군의 전투기로 우리의 영군과 자주국방을 하기 위해서 존재할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사우디아라비아 수출을 통해서 더욱 해외로 한국산 항공기가 뻗어나갈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뿐만 아니라 아랍에미리트까지 한국산 전투기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문제연구소의 SIPRI에 따르면 아랍에미리트는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간 세계 전체 무기 수입액의 1.4%를 차지하며 세계 14위의 방산 수입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UAE는 국방 예산을 올해부터 2029년까지 연 4% 수준까지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육해공군을 포괄하는 대대적인 군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당수의 무기 체계가 국외 도입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UAE는 방산물자 대부분을 미국에서 수입하는 국가이지만 그 비중이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기존 무기 수입 2위국이었던 튀르키예의 비중이 조금씩 늘어나고 제3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방산 수입을 하기 위한 활로를 활짝 열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과 UAE는 방산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LI진엑스원의 지대공 유도무기 천궁이를 4조 2천억 원 규모로 수출 계약 체결한 것은 물론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시스템도 각각 천궁, 발사대와 다기능 레이더를 공급했습니다. 최근 UAE 모하메드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면서 방산기업은 물론이고 엔터패션 등 거래를 위한 핵심 기업들과의 회담을 가졌습니다. 한국 항공우주 산업 역시 수출을 위한 마케팅에 적극적입니다. 또한 한국과 UAE 간이 방산업계 관계자는 무기류에 대한 관세가 철폐됨에 따라 UAE 정부 측 수요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수출 무기 체계 외에도 추가적인 수요 확대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 방위사업청에서 공개한 KF-21 전투기의 업무 보고서에서는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방위사업청이 전한 소식에 따르면 지금까지 서신 교환을 포함해 여러 차례 협의가 진행되었으며 KF-21 전투기 공동 개발에서도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인도네시아들 대신에 실질적인 분담금 협의 사항을 언급했으며 한국에 최소 30조 원 이상의 금액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UAE와의 공동 개발 후 경제적 파급력을 고려한다면 이는 57조 원 정도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최근 한국과 미국이 비공개 회담을 진행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회담에서 놀라운 점이 바로 KF-21 전투기의 수출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미국의 F-35를 도입하고자 희망했던 중동의 아랍에미리트가
결국 한국의 KF-21로 눈을 돌리게 되었으며 F-35 전투기를 UAE에 지급할 수 없다고 언급한 미국 역시 이 상황에 놀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양국은 이 자리에서 FA-50과 KF-21 등 전투기는 물론 각종 국산 무기의 수출 방안에 대한 논의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번 회담의 전체적인 내용은 기밀이지만 중요한 건 미국과의 회담이 이어졌다는 사실만으로도 중국 내에서는 수많은 이야기가 들리며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KF-21 전투기와 FA-50 관련하여 미국과 왜 회담을 했는지 의문이 생길 것입니다. FA-50의 경우 추후 미국의 해군 훈련기 도입 사업을 하게 되면 가장 우선순위에 있고 세계경 전투기 시장에서 맹활약을 하기에 미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KF-21의 경우 미국과 협력하기에는 다소 의아한 부분이 있는데요. 미 국방부 국장은 회담이 끝난 후 소셜미디어 링크드인을 통해 한국이 대외 군사 판매를 할 경우 소동을 더욱 강화할 것이며 동맹국의 방위 산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미국과의 시너지를 통해 중동 쪽 수출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UAE는 국방비 지출 세계 12국이며 GDP 대비 약 2.7%, 국가로 미국 다음으로 많은 탄약을 수출하는 나라이기도 하죠. 중동은 과거부터 수많은 분쟁과 전쟁이 있어왔기에 뛰어난 성능을 가진 무기에 대한 수요가 굉장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동 국가와의 긴밀한 관계 유지 및 발전은 정말 중요할 것입니다. 비록 내전 등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지만 수많은 인구와 막대한 부를 보유하고 있는 곳이 바로 중동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인 교류로 상호 이득이 되는 파트너십을 형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프랑스 군사 매체와 아랍뉴스 채널에서는 UAE가 KF-21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하기를 희망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웨이가 인도네시아를 대신해 KF-21 개발에 참여해 인도네시아에 미납된 분담금을 대신 낼 것이라는 것이었는데 방사청은 이들 부인했었지만 폴란드의 유명 군사 전문지 디펜스24에서는 아랍에미리트 측 정보원으로부터 실제로 대한민국에 서한을 보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하여 군사 관계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현재 아랍에미리트 정부는 KF-21 전투기 공동 생산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전투기 공동 생산에 부수되는 실질적인 기술 이전 과정이 UAE에 의해 방위 산업을 발전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국제적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 방산무기는 오히려 더욱 각광받고 있습니다. 폴란드 등 유럽뿐만 아니라 한국산 전투기의 중동 수출 현황이 빠르게 진전되고 있습니다. 폴란드의 경우 재작년 계약했던 무기체계의 인도 일정에 대해 무리한 부탁에도 불구하고 폴란드의 안보 사정을 감안하여 국내 소유분까지 제품 모델을 우선적으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로 인해 폴란드 공구를 비롯해 정치권에서도 대한민국 KF-21 전투기에 대해 신뢰감을 가지게 되었으며 긍정적으로 한국산 전투기에 대해 다시 한번 검토하는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2026년으로 구체적인 날짜까지 언급하며 한국산 KF-21 전투기 블록이 개발부터는 함께하고 싶다는 제안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폴란드보다도 더욱 KF-21 전투기 성능에 대해 기대하는 국가가 있습니다. 앞서 말한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사우디 등의 중동 국가입니다. 차세대 군용기는 우리의 손으로 전투기를 개발하는 것 자체에 아주 큰 의미와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한국은 이제 전투기 개발뿐 아니라 해외 수출 다각화까지 계획하며 우리의 미래에 대한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 와중 사우디아라비아의 빈 살만 왕세자의 관심에 보답하듯이 대한민국의 KF-21 전투기를 준비하고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이 보람의 전투기에 해외 수출을 위한 투트랙 방식을 준비 중이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자면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올해 초 사우디아라비아 방산 전시회 WDS와 드론쇼 코리아에서 KF-21의 유인 전투기와 무인 전투기, 다목적 무인기를 융합하고 초소형 위성과 정지궤도, 위성을 활용한 신개념 공중 전투 체계를 공개했습니다. 유인 복합 체계가 실용화된다면 조종사가 탑승한 유인기와
무인기가 함께 임무를 수행하는 멀티 운용이 가능하여 조종사의 생존 확률과 작전 효율성이 대폭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사우디의 6세대 전투기와 위성을 패키지로 공급하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사우디는 이란과 오랜 기간 중동 패권을 넘고 경쟁 중입니다. 우주를 미래 대결의 장으로 파악하고 소우주기를 선점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사우디의 자체 연구 개발한 위성들을 역제안했습니다. 향후에 계약이 체결되면 카이는 항공에 이어서 해외 우주시장 첫 진출이라는 새 역사를 쓰게 됩니다. 당연히 동시에 미래 먹거리까지 챙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과 사우디는 카이가 만든 4.5세대 전투기인 KF-21, 보람의 후속 모델인 6세대 전투기 공동 연구 개발을 논의 중인데, 카이는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사우디와 전투기의 시스템을 연결하는 차세대 네트워크 즉 6세대 이동통신 기술인 6G가 적용된 군용 위성을 연구 개발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만 한국에게 진심인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아랍에미리트는 자국의 대통령까지 방한하며 더욱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작년 9월 UAE는 한국에 매우 충격적인 제안을 해왔는데요. KF-21의 공동개발 국가인 인도네시아가 개발 분담금을 미납한 사실이 전 세계 방산 시장에까지 알려지자 UAE에서는 그동안 관심만 보여주었던 KF-21에게 정식으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바로 아랍에미리트방 위장비 획득을 담당하는 경제위원회 사무총장이 국가안보실로 서신을 보냈는데 인도네시아가 미납한 분담금을 자신들이 대신 납부하고 KF-21 프로젝트에 정식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과거 중국산 훈련기를 소량 도입해보고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을 제대로 당해본 후 중국산 무기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지만 중국의 5세대 전투기를 구입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해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의아해했고 중국은 방산무기계의 큰손인 아랍에미리트의 관심을 반기었습니다. 하지만 해외 군사 매체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아랍에미리트 협동작전 사령관이 베이징을 방문한 이후로 UAE 공군이 제220 도입에 대해 고민하던 것은 거짓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군사 매체에서 분석한 내용을 본다면 UAE가 정말 중국 전투기를 사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 현재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그동안 미국을 상대로 약한 소리만 내던 UAE가 정말 중국으로 방향을 트는 것은 아닌지 미국 입장에선 걱정이 들기 시작했고 미국 입장에선 아직 아랍에미리트를 완전히 신뢰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며 F-35 전투기 도입을 허가하기에 다소 애매하게 그동안 꾸준히 협력해온 한국과 논의를 한 것인데요. 군 현대화를 위해 5세대 전투기가 절실한 아랍에미리트는 과거부터 미국 측에 F-35의 구매를 요청했던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를 신뢰할 수 없었고 아랍에미리트 자국 내 중국산 장비를 사용한다는 것을 빌미로 F-35가 수출될 시 기술 유출이 될 수도 있다는 리스크가 있다는 이유로 수출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아랍에미리트는 진심으로 5세대 전투기가 급했기 때문에 미국의 답변을 받고서 곧바로 중국산 장비의 수입을 중지하고 이미 사용 중인 장비도 점차적으로 철수시키겠다고 했지만 미국은 해당 중동국에게 F-35 수출을 끝내 승인시켜주지 못했습니다. 5세대 전투기가 다급해진 UAE는 미국으로부터 F-35를 받지 못할 것 같자 대안을 찾기 시작했으며 그 사이 세계 방산 무기 시장에서 대한민국이 각광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 UAE는 이미 천궁 구입 경험이 있으며 이제는 항공기 현대화를 위해 KF-21로까지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식에 인도네시아가 불쾌해하고 있다는 말이 들려옵니다. 인도네시아는 최근 한국에게 다연장 로켓 천무를 도입할 테니 이제까지 KF-21 전투기에서 있었던 과오를 잊어달라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는 천무 구입에 있어서 외상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국을 우습게 봐도 단단히 우습게 보며 사실상 돈을 내지 않고 천무를 도입하겠다고 제안한 것입니다. KF-21 공동 개발에 이어 돈은 내지 않고 무기를 먼저 달라는 식인데요. 인도네시아가 방산무기에 있어서 이런 폐악질을 부린 것은
KF-21 전투기와 천무뿐만이 아닙니다. 한국과의 잠수함 협력에 있어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대우조선해양에 발주한 총 사업비 10억 2천만 달러의 잠수함 사업 역시 여전히 답보 상태입니다. 한국은 인도네시아의 조건에 맞게 잠수함 건조 준비를 마쳤으나 인도네시아가 여전히 서명을 하지 못해 건조 작업에 돌입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 간에는 긴밀한 경제적 협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의 군수 협력은 이제 서서히 중단해 나가야만 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가치를 알아보는 국가에게 군사무기를 판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